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어제 관련 의혹을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주성용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가짜뉴스가 2017년 오늘에서 또 다른 가짜뉴스로 등장하고, 하지만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박주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전 의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박 최고위원으로부터 문제의 증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추가로 박주원 최고위원이 주성영 전 의원에게 먼저 전화를 해 B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겠다 얘기했고, 실제 박스채 여러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오늘 일부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주성영 전 의원에게 비자금 의혹을 얘기한 것은 맞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은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검찰 수사관 본연의 업무였다는 입장입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은 당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자세한 해명을 만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전남 무안의 전남도당 간담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나와 맞이했지만 이렇다 할 환호도 야유도 없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박주원 최고위원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큰 충격받았습니다. 당원 당규가 허용하는 가장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언 이후의 간담회장은 비공개로 진행돼 일부 항의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다 와 있고 취재하러 왔는데 갑자기 당원과 간담회니까 나가달라. 박지원 의원은 안 대표의 호남행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정원식 총리 밀가루 사건, YS의 광주 유세 사건처럼 안철수 대표에게도 우리 당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안 대표는 정면 돌파를 택했고 항의 시위 등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호남 중진들이 나서서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내일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년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부터는 세무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겁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될 당시 변호사뿐 아니라 계리사, 상법제정학 관련 석박사 학위자 등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법 개정을 거쳐 유일하게 변호사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제외됐습니다. 세무사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그 납세자한테 잘못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서비스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에 반발한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이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붕괴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결사반대! 변협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법조인이 육성되고 있는데 세무사 자격을 갑자기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다른 유사한 법 개정안이 연달아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을 변리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노란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네, 머리 색깔이 또 다른 색깔로 바뀌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에. 아, 그럼 머리에다 크리스마스 날 트리 장식 붙이시나요?
빨간색은 해볼까 하고 있는데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이요? 같이 포인세티아처럼 아, 함께 머리 안에 공존하도록. 네, 머리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머리 자꾸 확대하시다 보면 저 안 되면 삭발하죠 뭐. 맞아, 좋아요. 추천합니다. 40대 정도 됐을 때 저처럼 됩니다. 그건 안 돼. 네, 저 요즘 이게 머리가 자동으로 이 바코드 머리가 돼요. 아,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앞머리는 없는데 옆머리를 길어서 자동으로 너무 싫어. 넘겨지는데 가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우리 와이프가 장난으로 옆에 와가지고 저 바코드 기계 머리 대보라고 찍힐 것 같다고. 너무 슬퍼. 진짜 얼마 뜰지 궁금하긴 딱 찍었는데 한 10원 뜨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래요. 송병호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어떤 일이 많으셨어요? 사업도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고.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착착. 예. 아 좋은 현상입니다.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개발 문의. 네. 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 네, 한 주간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는 진짜 제 목소리를 너무 내기가 싫은 거예요. 아, 방송인데. 네. 근데 이번 주에도 완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회복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예전에 박지윤 씨 아시죠? 가수. 네. 박지윤 씨가 맨날 그 발라드 이렇게 부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인식 불렀잖아요. 아, 네네.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게 뭔 느낌이죠? 변신. 파격. 파격적인 변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색다른 모습? 뭐 그런 느낌 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한 주간 근황 한번 들어봤고요. 예, 새날 소요 방송이 벌써 102화네요. 102화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어느덧 정식 코너로 자리 잡았죠. 그때 그 사건들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오늘이 소유방송 102화잖아요. 102화라서 2002년도에 있었던 사건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 하면은 뭐 생각나는 사건들 있으신가요? 저는 검도를 다녔네요 그때부터. 아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다녀서 한 4학년 때쯤에 2단 8급인가까지 유단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야 대단한데요. 멋있죠. 예, 그 죽도 들고 말이야. 네 맞아요. 가검까지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성인들은 진검 드는데 저희는 가짜 검으로 촛불도 끄고 뭐 신문지도 베고 낙법하고. 혹시 해동검도? 맞아요. 해동검도죠? 해동검도 했었어요. 아 그 나한일의 해동검도. 네 그런가 봐요. 네. 최민수 씨도 해동검도 예전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범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왜 테니스공 던져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뒤돌아서 이렇게 딱 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낙법해서 신문지 베고 이런 거 했어요. 신문지 베면 되지 뭐 낙법까지. 그러니까 그런 멋있는 게 중요해가지고 맞아, 해줘야 폼생폼사거든요. 네. 나한일 씨가 나중에 좀 안 좋은 사건을 연루되셔가지고. 하지만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해동검도 괜찮은 무술이에요. 네, 재밌었어요. 저도 살짝 배워봤는데. 그래요? 예, 검수를 좀 배웠었는데 괜찮은 무술인 것 같고. 송병호님은 뭐 그때 당시 기억나시는 그때 한 중학교 이제 입학 무렵 아니셨나요? 네, 중학교 1학년 때였고. 네. 그때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월드컵 이제 보러 간다고. 아, 그렇죠. 네, 도서부 선배랑 동대문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서 스크린 걸려 있는 데서 막 보고 막. 무슨 전 보셨어요 그때? 거리 응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한일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일전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한일전은 안 했지 월드컵 때. 아마 16강전이었던 것 같아요. 16강이면은 네. 허언증이라니 이 사람. 근데 그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은 그때 월드컵이라는 거가 정확하게 뭔지도 잘 모르고. 16강전이면은 이탈리아전 보셨네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네. 뒤에서 담배 피던 사람들이랑 기억이 나네요. 어딜 가나 꼭 계시죠?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은 뭐 2002년도 하면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는지. 저도 뭐 월드컵 하면은 약간 연상되는 게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기억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저는 아마 그때 그 제 반에 돈 많은 친구들끼리만 버스 같은 걸 타고 월드컵 중계를 보러 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시합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가는 길에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뭐 다시 개어서 무지개가 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랬구나. 박탈감. 네. 그 어린 시절에 약간 근데 맞아요. 되게 박탈감을... 희미하게나마 느꼈던 박탈감을 나중에 떠올리니까 진짜 박탈감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는 그런 운동 경기나 그런 거 볼 때
제가 예전에 야구장도 가보고 축구장도 가보고 막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저는 그 사실 축구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집에서 다 같이 TV 앞에 가족들이랑 친척들 모여가지고 같이 보던 거는 기억나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재밌었어요. 예, 아마 그때가 치맥의 효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 있잖아요. 이렇게 골 들어가면은 아파트 단체 전체에서 네. 소리 지르는 그 베란다에서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 6월에 제대였어요. 아직 제대 안 하셨어요? 제대하기 전인데 아이고. 군대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때 당시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간 티 입고 붉은 악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중에 그 티셔츠 진짜 엄청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뭐 누구나 다 입고 있었어. 그거 정말. 초등학교 졸업사진 보면은 꼭 한 반에 맞아. 한 명씩 그거 입고 찍었어. 맞아. 코리아 남자애들 코리아 파이팅. 맞아요. 이렇게 올챙이배 나와가지고요. 맞아. 저희 반에도 한 명 있어요. 집집마다 한 번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거 없으면 진짜 간첩이었지. 전국을 진짜 완전히 달궈놨었죠. 6월 한 달간은 달궈놨었고 결국에는 4강 진출까지 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죠. 뭐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막 노출도 되게 막 사람들 막 되게 심하게 하고 얼굴에 분칠도 엄청 파격적으로 진짜 다들 락스타 마냥 이렇게 네. 하고 막 뭐 차 그렇죠. 위에 올라가고 뛰고 춤추고 약간 기존 질서들에 네. 다 막 이렇게 반항하듯이 예. 그런 게 다들 뭐 성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 차주들도 그렇게 짜증은 안 내고 네, 다들 같이 즐거워하는 경적을 울리면서 느낌. 즐거워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무기만 들고 있으면 거의 폭동 수준의 네, 맞아요. 그런 응원 문화였었고 예, 하여튼 그래서 뭐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최대의 성과를 올렸었던 것 같고 그때 온 국민이 기뻐했었던 그런 기억들 좀 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명예 시민해가지고 희동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등록증 누가 이제 또 합성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때 출마했으면 당선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월드컵 한 방으로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뻔한 그런 일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 유명한 말이 뭐였죠? 뭐 나는 아직 배고프다. 네,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 아직까지도 요즘에 그 게임 광고에서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네. 아직까지 잘 울고 먹고 있고. 근데 히딩크 감독이 명장이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한국 팀을 이제 맡기로 하고 사령탑에 올라가고 프랑스랑 평가전을 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어제 갖고 놀았어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그러고 나서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평가전을 했는데 2대1로 지기는 했는데 선취골을 우리가 먼저 넣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박지성 선수가 넣었는데 역시 그때 당시 이제 전반 끝나고 나서 1대0으로 프랑스가 이제 지는데 그때 당시 프랑스 주장이 자기들 선수들한테 그랬대요. 라커룸 옷장을 팡 치면서 야 1년 전에 우리가 5대0으로 이긴 팀한테 우리가 지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그런 게 그때 당시 많이 부각됐었어요. 아, 맞아. 뭐 박지성 선수와의 일화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도자급들에게 요구가 됐었던 거죠. 국민들의 염원이. 히딩크의 리더십을 배워라 막 이러면서 그때 책도 많이 팔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거의 꼴찌하던 나라가 4위를 하는. 아니 꼴찌가 아니라 16강에 들지도 못했었던 나라였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선전했었죠. 예, 그래서 4위까지 하는 기염을 토해냈었고 뭐 많은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그런 영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또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대선이 또 치러졌었잖아요. 이게 16대 대선이었죠. 네. 그래서 이때 되게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네.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겠죠. 네, 제 마음속의 대통령. 대통령. 그때 당시 참 대단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몽준과의 단일화, 그리고 단일화의 결렬. 그 단일화 결렬되고 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씁쓸한 뒷모습? 그런 부분을 보고 많은 또 청년층들이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방송에서도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막 친구들끼리 서로 투표를 독려하고, 내일 아침에 투표 안 하면은, 막 개새끼,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욕을 하고,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차피 뭐 언급을 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찍자고, 그때 당시 많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비주류가 대통령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네. 그런 자세로 네. 네, 항상 투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런 게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계란으로 바위를 어떻게 깨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바보 노무현. 그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를 해도 자신이 이길 승산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매료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해내고 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많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때 당시에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들 투표권이 없으셨죠? 그럼요. 네. 양세병님이 올해 처음 내 생애 첫 대선이었죠. 네, 맞아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 제 생애 첫 대선이었는데, 예, 그때 생각하면 참 감개무량하죠.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예, MBC의 지각 변동. 최승호 사장 취임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선임하는 과정도 되게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서 그걸 다 공개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낙하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쫓겨났다가 네.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최승호 사장의 취임과 더불어서 그 당시 2012년 170일 파업 이후에 부당 인사를 당했던 인물들도 네. 다시 주요 보직으로 복귀하는 걸로. 네. 네. 공영방송 정상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신호탄? 그런 느낌이 나요. 느껴지기로는 굉장히 빨리 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리신 지 한 2주 남짓 된 것 같은데 벌써 사장이 딱 됐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 이렇게 빨리 되는 거. MBC 사장 자체가 그 김장겸 사장이 그 자리를 그렇게 막 끈질기게 버텨냈던 거에 비하면은 네. 눈부신 속도로 이게 딱 교체가 되는 거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게 이런 게 맞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작년을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공영방송이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 JTBC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잖아요. 맞아요. JTBC. 그래서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촛불에서도 JTBC 차량을 다 비켜줬잖아요. 사이가 열리듯이 쫙 길이 터지면서 JTBC 지나간다 그러면 쫙 이렇게 사람들 비켜주고 그때 이제 당시에 서울에 있는 모처에 있는 식당들에서 JTBC 기자는 뭐 이렇게 환영한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많이 봤는데 MBC, KBS 그 보도 차량 있잖아요. 아주 그냥 십창이 났습니다. 진짜 쌍욕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막 락커로 막 낙서 다 하고 덕지덕지 우리 들고 다니는 손잡고 있잖아요. 다 붙여놓고 스티커 다 붙여놓고 그거 띄느라고 개고생들 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1년 만이네요. 1년 만에 그 최승호 MBC 사장 취임이라는 건 진짜 촛불 시민분들이 또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앙에서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16개 지역 방송은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래요. 네. 그래서 지금 대전 MBC 같은 경우에도 뭐 시청자와의 대화 시간 그런 걸 가져서 모니터 요원의 직원을 듣는 기회를 가졌고요.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진숙 사장이 퇴진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또 이제 지방방송이라든지 네. 그리고 MBC 본사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역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척결하는데도 최승호 사장이 아주 골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신호탄으로 배현진 씨가 9시 뉴스에서 네. 하차 제명이 되셨어요. 네. 화장실 물을 펑펑 쓰는 걸 좋아하시는. 화장실에서 샤워했나? 양치할 때 꼭 물을 틀어놓으시는. 네. 그래서 선배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에 돈이 낭비가 되는 거잖니? 그리고 국가적으로 낭비야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제 찍어내. 네, 선배가 제명이 돼버리는 네.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셨던 배현진 씨인데, 뭐, 마땅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뀔 거라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MBC가 제작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파업을 동참을 하게 되면서. 네. 그 MBC 뉴스에서 안경을 끼고 중년 여성 앵커가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파업을 하니까 원래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뒤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안경을 낀 중년 여자의 모습이다. 근데 뭐 맨날 젊은 그런 여성 앵커 이런 모습만 계속 비추다가 그런 모습 보니까 되게 신선한 거죠. 네, 저도 그게 한참 의문이었었던 게 있었는데 뭐 외국의 사례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스튜어디스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앵커 우먼들 보면은 오히려 연륜 있고 경력 있으신 이제 중년 분들이 많이 활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필드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년에 넘어가면은 모가지 쳐내기 바빠요. 맞아요. 뒤로 밀려나고. 특히 그게 좀 또 여성들한테 더 많이 가혹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강조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말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네. 되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분들을 꼭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당한 걸음 없이 네. 사람들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인터뷰 보니까 그 아나운서와 앵커 이런 쪽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성평등 문제도 그러니까 뭐 사장으로 이렇게 나오신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남성이던데 뭐 앞으로 성평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성차별이나 평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MBC 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미지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그런 정치 현안이라든가 그런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건 우리 같은 일반인, 친숙한 일반인들이 할 게 아니고 깔끔한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을 자꾸 주잖아요, 뉴스가. 근데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친숙하신 분들이 해줘야 사실은 더 맞는 거고, 원래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직접 이끌어 나가는 거가 정치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번에 최승호 사장이 이제 되자마자 이제 그런 앵커들도 바뀌었는데 내부에 있는 인사들도 대거 이제 물갈이가 됐어요. 사실 김장겸 이 사장이 됐을 때도 비슷한 식으로 전체가 다 물갈이가 됐었는데 일반적인 회사나 그런 공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데를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인 거잖아요. 어떤 급진적인 개혁을 하게 되면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반대파가 빨리 생성이 되잖아요. 반대급부가 또 심하게 생길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기만 막 바라고. 네. 걸리기만 걸려봐라. 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방송국이라는 게 어떤 특징적인 게 이제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분위기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칼에 싹 갈려나가는 것도 오히려 방송국 특성상으로는 더 맞는 개혁의 방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 그런 걸 읽었어요. 배현진 아나운서가 뭐 뉴스데스크에서 하차한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뭐 이제 보도진에서 나갔으니 보도방으로 가라라는 식으로 댓글을 봤는데 사실 아무리 그 분이 얄밉고 그래도 그렇죠. 네 그거는 할 만한 비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예, 네. 비판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수만 찾는 사람들이 어떤 찾게 될 처음의 실수가 특재기 한마디일 것 같은 예상이 조금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항상 최전선에 있으셨던 분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변화가 어쨌든 일어났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최근 지상파 3사가 제어가 점수에서 모두 탈락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은 현재 지상파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상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언론의 기능 중에 와치독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와치독의 기능, 그러니까 특정 권력에 부역하는 그런 언론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그 강동성심병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몇 주에 걸쳐서. 예, 같은 계열이죠. 한림대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한림대병원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아. 전에 말씀드렸던 네. 성심병원 똑같아요. 네, 같은 예. 재단인 거죠. 예, 맞아요. 예. 안양에 있는 병원이에요. 한림대 성심병원. 안양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병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유명해진 게 이제 새천년에 첫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즈문둥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즈문둥이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오고 해가지고. 아 정말? 예, 이슈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귀엽다. 예, 2000년도 첫 애가 딱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친구가 18살이 된 건가요? 그렇죠. 18살이네요, 이제 지금. 만 18세가 된 거죠. 귀엽다. 하여튼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은 병원으로 유명하죠. 예. 반전이다. 예, 대학병원 안양에 있는 유일한 대학병원인데 지역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로 추정된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1인시가 끊이지 않았었던 그런 병원. 뭐 하여튼 그랬던 병원인데 아니나 다를까. 예,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 환경.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가스 배관실이나 화장실 같이
뭔가 휴게소라고 지정된 공간이 아니라 네. 이렇게 틈새로 나는 열악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로 확인이 됐대요. 네. 네, 너무 위험한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박스 종이 깔아놓고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사이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는 게 아주 위험한 시설이고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에서 그렇게 쉬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정쉴 공간이 없으면 화장실 이런 데 있죠. 변기 덮어놓고 거기서 쉬시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청소 노동자분들의 연령대가 60대 후반에서 70대 분이시라는 게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원래 휴게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결국에는 창고래요. 이게 휴게실과 그 청소 비품을 같이 놓는 곳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네. 6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5평짜리 그냥 창고여서 오히려 거기 한두 명 앉아있기가 더 힘들어서 이제 배관실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쉬고 계시는 건데, 이게 사실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청소 노동자들의 그런 휴게 공간 문제는 되게 자주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 제일 최근에 그 11월 30일 날 충청대학교에서 교수가 말하기를 휴게실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쉰다. 그래서 휴게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를 어떤 청소 노동자분이 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농성을 했었는데, 이거는 또 보니까 휴게 공간이 적절히 마련이 되기로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해요.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한림대 이 사건도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조만간 이제 용역업체랑 연락이 돼서 좀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빨리. 예, 지금 결국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간호사들 장기자랑 논란이 있었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 집중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심병원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업계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는 모든 대학병원에 아마 전수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노동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시달리고 계시는 그런 노동자분들에게 뭔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사 바늘이나 네. 그런 데에도 찔릴 위험이 있다고 예전에 또 뉴스에서 읽은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의료 폐기물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폐기물들은 이제 또 플라스틱 통에다 따로 담게 돼 있어요. 그런 주사침이라든지 날카로운 물건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 거죠. 그 감염 물질이잖아요. 네. 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직업적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용돼서 실제로 일하는 환경인 직장에서 네. 바로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계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청소 용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규모인 경우가 많대요. 네. 50명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네. 데서 정하는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분들의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그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해방이 되고, 그런데 갑질은 고스란히 자기들이 다 하고 있죠. 이런 분들한테. 자기네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쫙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림대병원 네. 그 문제가 예. 계속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네. 벌써 그 고용노동부에서 네. 근로감독관을 파견시켜가지고 네. 이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그 있었던 장기자랑 문제 때문에 네네.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지 그 네. 근무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발빠르게 조사를 하는 기관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원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근로 실태가 어떤지는 조사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아웃소싱이 일어나고 하면은 법적으로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이제 나라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앞으로도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실습생들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그 시험관에 붙은 라벨이라든지 그 재활용하는 그 병원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여기가 거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던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의료기사다 보니까 의료기사들 사이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처우 안 좋은 병원들.
페이 안 좋고 뭐 그런 그 병원들. 블랙리스트로 정리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돌죠. 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이렇다, 이 병원은 저렇다. 꼭 얘기가 나오는 병원 중에 하나가 성심 계열 병원들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다 갑질까지 일삼는 병원, 그리고 부적절한 장기자랑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심재단 병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그냥 확 뒤집어 엎는 심정으로 그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슈 두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취준생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공기업 채용 비리를 뒤져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공공기관의 갖가지 유형의 채용 비리가 어마무시하게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뭐 이렇게 청탁이 많아? 2234건이 적발됐대요. 야. 근데 이게 한 달 반 동안 275개 기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네. 이게 5년간의 채용 비리래요. 야. 그러니까 기관당 8개 꼴로 한 기관당 8개 정도는 이런 비리가 있었던 건데 이게 채용 절차를 뭐 조작하거나 점수 고치기도 하고 면접 보는 사람이 아닌데 들어와서 갑자기 면접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1차 때 최대 5배수 합격자 뽑을게요 이랬다가 갑자기 30배 뽑겠습니다 하다가 다음에는 45배수까지 늘리기도 했대요.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을 위한 면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뽑혔다는 얘기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데 계속 늘려가면서 더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아마 늘어날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감사원 결과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속속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까지 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채용비리 이름도 길다.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이제 조사를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사기업에서 낙하산이거나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취준생 입장에서 분하기는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왜냐면 뭐 사장이나 이사장이 얘 일 잘할 것 같은데 하고 불러들이는 게 사기업에서는 그게 뭐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공기업에서 이러니까 취준생들이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스타트 지점에서 기회마저도 박탈이 되는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공공연한 비밀이긴 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특혜 채용 그런 공기업이 어딘지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한 기관당 뭐 몇 골로 나왔고 전체 몇 골로 나왔고 근데 그걸 알려주면 뭐하냐고 박탈감만 들잖아요. 이게 네. 어딘지를 알려줘야지 그 기업을 뭐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에 들어가지 않거나 할 텐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비리가 자꾸 일어날 곳인데 내가 열심히 시험을 봐서 여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허무한 거잖아요. 허무하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다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어딘지 아는 게 소용이 없는 걸 수도 있어. 너무 많아서. 그냥 전체 리스트였을 수도 있어. 다 그냥 만연해 네. 있어. 예. 만약에 이 말에 분기탱천해서 우린 아닌데 라고 한 사람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가면 되겠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네. 저희 언니가 공공기관에 한번 인턴으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예전에 했어야 되는 일이 네. 저희 언니한테 그냥 다 떠넘겨지듯이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달 뭐 몇 주 만에 그걸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네. 가서 뭔 일을 하겠냐고. 얼마나 실력이 안 되면 아까 30배수? 네, 45배수? 그러니까, 5배수였던 게 45배수까지. 그런 쪼다 같은 애들을 뽑아놓으니 대체 일을 몇 제대로. 등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조직사에서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능력이 출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거치면서 뭔가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못하는 부분 채워주고, 또 이 사람이 못하는 부분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 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구멍이 있는 거야. 계속 그쪽으로 물은 새는데 계속 물은 퍼담는 거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런 놈 한두 명만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8명이 아주 개고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놈 때문에 200%, 300%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죠. 네, 그러네요, 이거. 네. 아. 예,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채용비를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얘기가 있죠.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 채용비리. 강원랜드 비리, 지금
지금 몸통 재수사를 하자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나왔던 얘기가 뭐 강원랜드에서는 청탁 채용률이 100%라는 얘기가 백업수 못 들어갔는데 사실인 겁니까? 아니 그건 어차피 거의 사실적으로 드러났었던 거고 권성동 의원이 사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법사위원장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현 대변인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불공정 행위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거대한 채용 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라고 당의 입장을 대변하셨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뭐야? 의미가 뭐가 있겠냐고. 이런 사람들이 심의하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기준 자체가 안 되는데. 또 같은 당에 있는 염동열 위원도 네. 수십 명을 인사청탁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대요. 다 해먹어라 이 새끼들아 진짜. 역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그냥 학교에서 라인 타기 알려주세요. 저희 공부 학점 이런 거 말고 어느 라인을 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인생 살기 훨씬 쉽겠네. 그러니까 라인학과. 네, 그러니까 라인학과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줘. 서세학과. 그러니까 아부학과. 접대학과. 아 너무 싫어. 접대학과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세부 전공 뭐 탬버린 잘하는 법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방 잘 잡는 법 이렇게. 그게 취직 훨씬 잘 될걸요? 회식의 3단계 뭐 이런 거. 더럽다 진짜. 연병. 좋은 아빠 만나기. 불가항력적인 영역. 네, 하여튼 진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면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꿈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취업 준비생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얘기고 반드시 수사해가지고 발본 세권하고 기존의 채용 비리로 들어간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들 새로 뽑아서 그 사람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편리하게 좀 더 좋은 타이틀 갖고 그냥 자기가 원래 누리던 것보다 조금 더 뭐 나은 아니면 조금 그냥 좀 다른 타이틀을 그냥 하나 가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다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면은 진짜 약간 그 생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공기업 채용 비리 문제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집중을 너무 한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신입 뽑을 때 이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력직 뽑을 때도 사실 채용 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두 집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안이 둘 다 정치인 집안인데 한쪽에서는 다른 쪽 집안 사람들을 공기업에 채용을 시켜주고 다음번에는 우리 쪽에서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옆 집안에서 이제 사람이 그쪽 나오고 자녀들을 이제 뽑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집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년 퇴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공기업의 낙하산으로 또 경력직 채용이 되고 그러면서 그 공기업 자체를 아예 두 집안이 먹여 살리는 그 공기업 자체가 두 집안을 먹여 살리네. 네, 그런 아름다운 집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성하는 거죠, 뭐. 네. 와, 되게 근데 그 조선 말에도 풍양조 씨랑 안동김 씨 두 가문이 그런 거잖아요. 다 해먹었잖아, 지들이. 근데 지금도 두 가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나 봐요. 그 두 가문끼리 경쟁하면서 좀 더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라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서로의 그런 이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적폐가 쌓이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한두 해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십수년간 벌어진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라든지 그리고 관련자 처벌 그리고 지금 권성동 의원은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되고 정치인으로서 소양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서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그 채용비리 수사라는 부분도 진짜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반칙 없는 사회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새치게 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남보다 빨리 가려고 남 짓밟고 그런 모습 안 보이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입니다. 예, 송병호님이 들고 오신 시사인데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상한 열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이 열풍이라죠? 네, 그 비트코인이 사실 저번에 송병호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만 해도 저는 처음 듣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최근에 제 친구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 친구도 뭐 5만 원 그냥 넣어봤다, 뭐 10만 원 넣었다, 이런 식의 친구들도 있고, 아예 경제학과를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 달이 건너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은 친구는 100만 원쯤 넣고 있고, 그 100만 원 넣은 친구의 친구들은 거의 500만 원, 600만 원까지도 또래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 정도까지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그 그래프를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급등이 돼 있어요. 네. 뭐 1년 동안 뭐 아니면 뭐 한 2, 3년 동안 완만한 그래프로 오른 거면 이렇게까지 열풍이 아닐 텐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하루 사이에 그래프가 너무 널뛰기를 이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하지 않는 채로 아니면은 뭐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도박에 불과하다고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네,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뭐 역사 이런 거 배우다 보면요. 네. 그게 있잖아요. 뭐 은본이제, 금본이제. 맞아요. 화폐를 그렇죠. 설정할 때 은이라는 그 실물의 재산을 갖다가 놓고 기준 설정해서 그 네. 화폐의 가치를 산정한다. 혹은 뭐 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는 뭘 근간에 두고 이제 뭘 기준으로 해서 생긴 화폐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런 가치가 매겨지는지. 네,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너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답을 일단 드리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일단 드려야 돼요. 일단은 어떤 기술로 이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 대충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얘기하면서요. 네, 암호화된 블록이 있고 그 블록에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거래 기록을 결국에는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거고, 그걸 이제 분산 저장한다. 네. 그런 걸 알려드렸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네. 그렇죠. 그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네. 일단은 기술적인 내용에 약간 더해서 어제도 바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네. 강원도의 모텔 지하에서 네. 운영 중이던 비트코인 채굴소가 예. 광산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가 이제 화재가 나서 서방서추산 5만 원어치의 화재가 발생을. 그 뉴스치고는 금액이 좀 적긴 했어요. 네, 예. 했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채굴소가 왜 운영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면요.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블록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이제 트랜잭션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블록이라는 거는 어떤 굉장히 커다란 소수에 기반한 암호화 문이거든요. 근데 네. 그 암호화 블록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연산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광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산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블록체인 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네.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블록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블록 안에 이제 여러 개의 트랜잭션 정보를 이제 담아서 그걸 분산 저장해서 거래라는 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이제 수수료로 받는 거가 0점 몇 %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벌려고 이제 열심히 광산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광산을 운영을 해서 그만큼을 받으면은 그걸 환전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실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웃풋을 기대를 하고 인풋을 설비로 투자를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인의 가치가 높을수록, 현물 가치가 높을수록 이득인 거죠. 아웃풋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을 많이 투입을 할수록 아웃풋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만큼 그 블록체인 자체가 견고하고 풀기 힘들고 뭐 그런 거겠네요, 개념 자체가. 그렇죠. 네. 뭐 그거의 기원을 따지자면 이제 미 국방부에서 만들었던 암호화 알고리즘이 예. 여기서도 이제 적용이 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뚫기 어려운 암호문을 만드는 기술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컴퓨터로 암호를 풀어냄으로써 이렇게 계속 생성을 하는 건데 그게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갈수록 증가하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는 암호해독 전문 고성능 컴퓨터를 돌려도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을 투자해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졌고 이 시스템 자체가 그 블록체인에서 그 블록 하나도 원래 담을 수 있는 양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생성 가능한 수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벌써 절반 정도가 생산된 상태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앞으로 더 이렇게 증가하고 가속화 붙고 하면은 경쟁 치열해지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라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네,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드린 말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결국에는 채굴하는 사람들은 코인 가치가 높아졌으면 바라는 세력이 된다. 이 점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얘기가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투기랑 관련된 얘기예요. 예. 이게 사실 주식시장하고 모든 게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래소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실은 만들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빗썸이라든가 그런 거래소들 사이트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으면은 주식시장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4시간 열려있는 주식시장이라는 것만 다르지 뭐 사자 팔자 있고 네. 뭐 이게 그래프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똑같거든요. 저도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어렸을 때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걸 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단일한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물건에 대한 단일한 가격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그 가격에 맞춰서 이제 기준 거래 가격에 맞춰서 사자 팔자를 계속 넣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현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그런 실생활에서 있는 어떤 거랑 1대1로 매칭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거래를 하는 건데 원래의 물질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가격 자체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내가 이걸 지금 샀을 때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중이다. 그럼 무조건 사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 제가 기술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그냥 암호화문을 그냥 만드는 거, 그 암호화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물이에요. 거기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들어간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에서 1대1로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원본인 거죠. 원본은 사실 들어간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들어간 에너지라는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현재 가격만 보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괴리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커질수록 투기 시장이 과열이 되고. 네. 그럼 원래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무슨 의도로 이런 비트코인을 만들었을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자체는 뭔가 국가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되게 개별적인 존재잖아요. 네.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만들었는지, 뭔가 획일적인 권력 같은 거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걸로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암호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게 되게 좀 또잉했어요. 다른 코인보다도 비트코인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게 유시민 작가님도 그걸 기술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기술자 맞나 싶을 정도로 기술적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만들 때는 완전 기술적인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기술자 마인드가 아니고 그냥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이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 뭐야, 이거 뭐 애완용 돌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트랜잭션, 실제로 이걸 거래가 일어날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네. 그게 너무 낭비가 심해서, 그거 자체가 그냥 에너지의 낭비뿐만 아니라, 이게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원래는 이제 10,000원을 줄 때, 그걸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한번 해서 10,000원을 준다. 이 개념으로 원래 만들었는데 내가 10,000원을 주려고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순간 이게 이미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그걸 돈으로 환전하는 순간 또 떨어져서 거래소만 이제 수수료를 챙겨가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가 수수료를 많이 챙겨가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게 내가 10,000원을 주려고 하면 4,000원이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득 보는 건 거래소들이고 그냥 탁 털고 버리면은 그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죠. 네. 최근에 그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이제 코스닥이 요동을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됐었다가 그제 정도부터 이제 쫙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거품이 빠진다 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빠진 자본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지 이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투기 자본들이 끼면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가격은 쫙 올라가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편승해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여드는 그런 자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품처럼 쫙 빠지면 결국 피해는 개미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잃은 사람은 되게 많은데 번 사람은 실체는 없는 거예요. 주변에 벌었다는 얘기는 못 듣는 거지. 거래소는 돈은 벌죠. 그 판 깔아줄 때는 어쨌든 벌어요. 네. 왜냐면 수수료를 받아 생기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채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똘똘 뭉쳐서 그런 투기 현장을 만들고자 하고 네. 그런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득을 벌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설비를 투자해서 네. 이미 그 퍼센트로 그걸 떼갔기 때문에 네. 그게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버리기만 하면은 그만큼 시세 차익을 먹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현재 또 거기다가 이제 투기 자본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주부들도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를 알고 가는 경향이었다면 네. 비트코인은 그냥 뭐 어린이든 누구든 그냥 거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누구나 참여를 하니까 도박처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삶이 좀 피폐해진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9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 보통 그렇게 해서 장 마감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평온해요. 근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삶 자체가 많이 피폐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피폐해지는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코인 좀비라는 신조어가 이제 생기고 있고, 네. 거래소에 있는 그 차트들을 이제 디스플레이 해서 거기를 이제 임시 거래소처럼 막 운영하고, 막 거기 막 기거하고 막 이런. 실제로 아프리카 TV로 그거를 계속 중계하는 방송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댓글창에서 서로 정보를 막 교환하고, 거기는 그 방송은 다른 건 없고 그냥 차트만 띄워놓는 거예요. 네. 이 유사수신이나 유사 통화 거래이기 때문에 형법에 위반되는 네. 상황이라서 네. 언젠가는 철퇴가 내려질 건데 네. 그 전에 이제 이 투기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뛰어드는 거죠. 그런 투기 현장에서 이제 사실 거래소라든가 그런 돈을 버는 사람들만 또 탓할 수만 없는 게 이거 자체가 원래 좀 문제가 있게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를 개선을 하려고 다른 코인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게 계속 생기는 게 거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좀 더 드는 에너지를 낮춘 그런 코인들이에요, 주로. 근본적으로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코인을 그러니까 개인도 막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은 누구나 발행을 할 수 있어서 저도 그 이 작가님처럼 그래서 코인을 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코인을 왜 만드는 거지? 네, 계속 생각이 들어가지고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짤막한 그거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만약에 뭐 삼성 주식이면은 삼성 주식인 거지 삼성 뭐 홍보팀 1팀의 뭐 주식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이 프로젝트의 주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낼 수 있고 뭐 우리 가족이 낼 수도 있고 우리 마을이 낼 수도 있고 그냥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엄청난 프로젝트 아니면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한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이름으로 양새벽 코인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할 건데 이게 돈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투자해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제 코인을 그냥 사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수익 나면 이제 엠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누구나. 그게 ICO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법이죠.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종류 코인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드는 데 쓰는 에너지가 32테라와트예요, 지금. 연간. 32테라와트요? 네, 테라와트. 그게 아일랜드 국가 하나 연간 사용 전기 소비량? 에너지거든요. 네. 야. 그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거래가 지금 24시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게 이제
한 번 일어날 때마다 4,000번 비자 카드 긁는 거랑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간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전기 에너지를 현금화시키는 거네요. 네, 뭐야, 그렇죠. 그 생각해서 좀 무서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까먹고 그런 본질은 까먹고 그냥 가격에만 미쳐가지고 막 네. 이거 하면 돈 된다. 뭐 네. 이런 생각하니까. 네,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도 올라가지고 돈 만드는 거 아니야? 계속 네. 그 거래소가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 막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데 거래소 서버 다운돼가지고 못 팔고 막 손해보고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게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게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낭비가 굉장히 심해요. 네트워크 낭비도 심하고 이런 전력 낭비도 심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서버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젠간 이게 규제의 절퇴를 막고 네. 기술적인 한계가 와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다 폭락해서 완전 무로 돌아갈 거가 이미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오른다고 막 계속 들어가는 게 되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그러니까 일인 거고 언젠가 무너질 텐데 당장 내일은 아닐 거라는 심보로 다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상누각이네요. 사상누각. 네. 계속 층고는 올리지만 결국에는 기초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무너질 거다.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제 아는 지인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딱지 기억하니 이러더라고요. 그 동그란 딱지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네. 아마 그 동그란 딱지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모르지만 어린이들 세계에서는 되게 가치 있었거든요. 맞아. 심지어 맞아요. 일부 문방구에서는 그걸로 뭐 군것질거리로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게 비트코인인 거야. 그 예전에 담아 있었죠, 구슬. 구슬도 똑같아요. 맞아.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딱지로 그런 거 군것질거리 구입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놀거리가 더 많이 생겼거든. 딱지를 안 해도 심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딱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죠. 구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요즘 애들 구슬치기 합니까? 다 스마트폰 들고 모여있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게 과연 가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또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지만 이게 과연 세금으로 국가에 지불을 했을 때 국가에서 그 가치가 인정이 됐을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비트코인 자체가 세금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로서 통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기에는 너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가치를 전혀 할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실질적으로 대치될 수 있는 실제 세계의 현물 자체가 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네. 낭비가 심한 거기 때문에 그 가치보다 더 지금 웃돈을 주고 사고 있는 이상한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통화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금 문제는 진짜로 문제 전체의 관점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완전 본질을 벗어나는 거지. 이 투기라는 거는 투기 시장은 어쨌든 간에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가고 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일수록 다 잃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산층들이 계속 몰락하고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 자체도 광산을 투자하고 거래소를 투자한 사람들은 다 부자란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치에 대고 돈을 써도 그거 가지고 놀아도 아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다 판을 깔아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놀아주면 그 사람들 결국엔 우리 부를 다 뺏어가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거를 뭐 인정을 해주고 세금을 걷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과세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세금 그거는 그러니까 논란에서 이제 약간 벗어나는 그런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물타기 그런 거일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봐도 이게 그러니까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송병훈님 지적하신 대로 투기 자본이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그 개미들이 다 밟혀 죽어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굴린 사람들이 싹 걷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연계를 생각해서 보면은 이미 과열된 투기 자본이 이미 들어와서 시장 자체를 과열시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결국에서는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액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돈 좀 벌어볼까 해서 약간 자기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죠. 그 개인한테는 그렇게 투자해놨던 돈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공중으로 증발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득으로 싹 가져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양산할 거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마르크스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모델 같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에서 일단 비트코인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내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모여 있는 자금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빡 와가지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또 생겨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정부를 비방하고 정부에선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을 비관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결국에는 사실 그런 투기판을 없애는 게 답인데 네. 금지를 딱 내리는 순간 가격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정부가 금지시켜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정부 욕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잡지 못할 뭔가에 대해서 결국엔 투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자신의 삶도 피폐해지고 돈은 돈대로 잃고 그런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니들이 뭘 아느냐 또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논리적 반박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금주의 시사 비트코인을 끝으로 새날 소유방송 102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저는 허언증이라니 이거라고. 근데 그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은 그때 월드컵이라는 거가 정확하게 뭔지도 잘 모르고 16강전이면은 이탈리아전 보셨네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네. 뒤에서 담배 피던 사람들이랑 기억이 나네요. 어딜 가나 꼭 계시죠?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은 뭐 2002년도 하면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는지. 저도 뭐 월드컵 하면은 약간 연상되는 게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기억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저는 아마 그때 그 제 반에 돈 많은 친구들끼리만 예. 버스 같은 걸 타고 월드컵 중계를 보러 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시합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가는 길에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뭐 다시 개어서 무지개가 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랬구나. 박탈감 네. 그 어린 시절에 약간 네 맞아요. 되게 박탈감을. 희미하게나마 느꼈던 박탈감을 나중에 떠올리니까 진짜 박탈감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는 그런 운동 경기나 그런 거 볼 때 제가 예전에 야구장도 가보고 축구장도 가보고 막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저는 그 사실 축구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집에서 다 같이 TV 앞에 가족들이랑 친척들 모여가지고 같이 보던 거는 기억나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재밌었어요. 예. 아마 그때가 치맥의 효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 있잖아요. 이렇게 골 들어가면은 아파트 단체 전체에서 네. 소리 지르는 그 베란다에서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 6월에 제대였어요. 아직 제대 안 하셨어요? 제대하기 매주. 전인데 아이고. 군대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때 당시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간 티 입고 붉은 악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중에 그 티셔츠 진짜 엄청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뭐 누구나 다 입고 있었어. 그거 정말. 초등학교 졸업사진 보면은 꼭 한 반에 맞아. 한 명씩 그거 입고 찍었어. 맞아. 코리아 남자애들 파- 되게. 코리아 파이팅. 맞아요. 이렇게 올챙이배 나와가지고요. 맞아. 저희 반에도 한 명 있어요. 집집마다 한 번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거 없으면 진짜 간첩이었지. 전국을 진짜 완전히 달궈놨었죠. 6월 한 달간은 달궈놨었고 결국에는 4강 진출까지 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죠. 뭐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막 노출도 되게 막 사람들 막 되게 심하게 하고 얼굴에 분칠도 엄청 파격적으로 진짜 다들 락스타 마냥 이렇게 네. 하고 막 뭐 차 그렇죠. 위에 올라가고 뛰고 춤추고 약간 기존 질서들에 네. 다 막 이렇게 반항하듯이 예. 그런 게 다들 뭐 성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 차주들도 그렇게 짜증은 안 내고 네, 다들 같이 즐거워하는 강적을 울리면서 느낌. 즐거워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무기만 들고 있으면 거의 폭동 수준의 네, 맞아요. 그런 응원 문화였었고 예, 하여튼 그래서 뭐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최대의 성과를 올렸었던 것 같고 그때 온 국민이 기뻐했었던 그런 기억들 좀 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명예 시민해가지고 희동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등록증 누가 이제 또 합성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때 출마했으면 당선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월드컵 한 방으로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뻔한 그런 일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 유명한 말이 뭐였죠? 뭐 나는 아직 배고프다. 네,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 아직까지도 요즘에 그 게임 광고에서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네. 아직까지 잘 울고 먹고 있고. 근데 히딩크 감독이 명장이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한국 팀을 이제 맡기로 하고 사령탑에 올라가고 프랑스랑 평가전을 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어제 갖고 놀았어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그러고 나서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평가전을 했는데 2대1로 지기는 했는데 선취골을 우리가 먼저 넣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박지성 선수가 넣었는데 역시 그때 당시 이제 전반 끝나고 나서 1대0으로 프랑스가 이제 지는데 그때 당시 프랑스 주장이 자기들 선수들한테 그랬대요. 라커룸 옷장을 팡 치면서 야 1년 전에 우리가 5대0으로 이긴 팀한테 우리가 지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그런 게 그때 당시 많이 부각됐었어요. 소요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 방송. 새날 소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네, 머리 색깔이 또 다른 색깔로 바뀌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에 아, 그럼 머리에다 크리스마스 날 트리 장식 붙이시나요? 빨간색은 해볼까 하고 있는데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이요? 같이 포인세티아처럼 아, 함께 머리 안에 공존하도록. 네, 머리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머리 자꾸 확대하시다 보면 저 안 되면 삭발하죠 뭐. 좋아요. 추천합니다. 40대 정도 됐을 때 저처럼 됩니다. 그건 안 돼. 네, 저 요즘 이게 머리가 자동으로 바코드 머리가 돼요. 아,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앞머리는 없는데 옆머리가 길어서 자동으로 넘겨지는데 가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와이프가 장난으로 옆에 와가지고 저 바코드 기계 머리 대보라고 찍힐 것 같다고. 너무 슬퍼. 진짜 얼마 뜰지 궁금하긴 딱 찍었는데 한 10원 뜨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래요. 송병호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어떤 일이 많으셨어요? 사업도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고.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착착. 예. 아, 좋은 현상입니다.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개발 문의. 네. 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 네, 한 주간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는 진짜 제 목소리를 너무 내기가 싫은 거예요. 아, 방송인데. 네. 근데 이번 주에도 완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회복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예전에 박지윤 씨 아시죠? 가수. 네. 박지윤 씨가 맨날 그 발라드 이렇게 부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인식 불렀잖아요. 아, 네네.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게 뭔 느낌이죠? 변신. 파격. 파격적인 변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색다른 모습? 뭐 그런 느낌 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한 주간 근황 한번 들어봤고요. 예, 새날 소요 방송이 벌써 102화네요. 102화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어느덧 정식 코너로 자리 잡았죠. 그때 그 사건들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오늘이 소요방송 102화잖아요. 102화라서 2002년도에 있었던 사건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 하면은 뭐 생각나는 사건들 있으신가요? 저는 검도를 다녔네요 그때부터. 아,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다녀서 한 4학년 때쯤에 2단 8급인가까지 유단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야, 대단한데요. 멋있죠. 예, 그 죽도 들고 말이야. 네, 맞아요. 가검까지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성인들은 진검 드는데 저희는 가짜 검으로 촛불도 끄고 뭐 신문지도 베고 낙법하고. 혹시 해동검도? 맞아요. 해동검도죠? 해동검도 했었어요. 아, 그 나한일의 해동검도. 네, 그런가 봐요. 네. 최민수 씨도 해동검도 예전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범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왜 테니스공 던져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뒤돌아서 이렇게 딱 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낙법해서 신문지 베고 이런 거 했어요. 신문지 베면 되지 뭐 낙법까지. 그러니까 그런 멋있는 게 중요해가지고 맞아, 폼생폼사거든요. 네. 나한일 씨가 나중에 좀 안 좋은 사건을 연루되셔가지고. 하지만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해동검도 괜찮은 무술이에요. 네, 재밌었어요. 저도 살짝 배워봤는데. 그래요? 예, 검수를 좀 배웠었는데 괜찮은 무술인 것 같고. 송병호님은 뭐 그때 당시 기억나시는 그때 한 중학교 이제 입학 무렵 아니셨나요? 네, 중학교 1학년 때였고. 네. 그때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월드컵 이제 보러 간다고. 아, 그렇죠. 네, 도서부 선배랑 동대문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서 스크린 걸려 있는 데서 막 보고 막. 무슨 점 보셨어요 그때? 거리 응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한일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일전이요? 잘 기억 안 나요. 한일전은 안 했지 월드컵 때. 아마 16강전이었던 것 같아요. 16강이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어제 관련 의혹을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주성용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가짜 뉴스가 2017년 오늘에서 또 다른 가짜 뉴스로 등장하고, 하지만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박주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 4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전 의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박 최고위원으로부터 문제의 증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추가로 박주원 최고위원이 주성영 전 의원에게 먼저 전화를 해 B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겠다 얘기했고, 실제 박스채 여러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오늘 일부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주성영 전 의원에게 비자금 의혹을 얘기한 것은 맞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은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검찰 수사관 본연의 업무였다는 입장입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은 당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자세한 해명을 만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전남 무안의 전남도당 간담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나와 맞이했지만 이렇다 할 환호도 야유도 없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박주원 최고위원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큰 충격받았습니다. 당원 당규가 허용하는 가장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언 이후의 간담회장은 비공개로 진행돼 일부 항의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다 와 있고 취재하러 왔는데 갑자기 당원과 뭐 간담회니까 나가달라. 박지원 의원은 안 대표의 호남행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정원식 총리 밀가루 사건, YS의 광주 유세 사건처럼 안철수 대표에게도 우리 당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안 대표는 정면 돌파를 택했고 항의 시위 등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호남 중진들이 나서서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내일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년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부터는 세무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겁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될 당시 변호사뿐 아니라 계리사, 상법제정학 관련 석박사 학위자 등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법 개정을 거쳐 유일하게 변호사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제외됐습니다. 세무사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그 납세자한테 잘못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서비스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에 반발한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이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붕괴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결사반대! 변협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법조인이 육성되고 있는데 세무사 자격을 갑자기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다른 유사한 법 개정안이 연달아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을 변리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뭐 박지성 선수와의 일화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도자급들에게 요구가 됐었던 거죠. 국민들의 염원이.
히딩크의 리더십을 배워라 막 이러면서 그때 책도 많이 팔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거의 꼴찌하던 나라가 4위를 하는. 아니 꼴찌가 아니라 16강에 들지도 못했었던 나라였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선전했었죠. 예, 그래서 4위까지 하는 기염을 소해냈었고 뭐 많은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그런 영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또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대선이 또 치러졌었잖아요. 이게 16대 대선이었죠. 네. 그래서 이때 되게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네.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겠죠. 네, 제 마음속의 대통령. 대통령. 그때 당시 참 대단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몽준과의 단일화, 그리고 단일화의 결렬. 그 단일화 결렬되고 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씁쓸한 뒷모습? 그런 부분을 보고 많은 또 청년층들이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방송에서도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막 친구들끼리 서로 투표를 독려하고, 내일 아침에 투표 안 하면은, 개새끼,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욕을 하고,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차피 뭐, 언급을 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찍자고, 그때 당시 많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비주류가 대통령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네. 그런 자세로 네. 네, 항상 투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런 게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계란으로 바위를 어떻게 깨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바보 노무현. 그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를 해도 자신이 이길 승산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매료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해내고 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많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때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들 투표권이 없으셨죠? 그럼요. 네. 양세병님이 올해 처음 내 생애 첫 대선이었죠. 네, 맞아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 제 생애 첫 대선이었는데, 예, 그때 생각하면 참 감개무량하죠.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예, MBC의 지각 변동. 최승호 사장 취임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선임하는 과정도 되게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서 그걸 다 공개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낙하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쫓겨났다가 네.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최승호 사장의 취임과 더불어서 그 당시 2012년 170일 파업 이후에 부당 인사를 당했던 인물들도 네. 다시 주요 보직으로 복귀하는 걸로. 네. 네. 공영방송 정상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신호탄? 그런 느낌이 나요. 느껴지기로는 굉장히 빨리 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리신 지 한 2주 남짓 된 것 같은데 벌써 사장이 딱 됐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 이렇게 빨리 되는 거. MBC 사장 자체가 그 김장겸 사장이 그 자리를 그렇게 막 끈질기게 버텨냈던 거에 비하면은 네. 눈부신 속도로 이게 딱 교체가 되는 거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게 이런 게 맞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작년을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영방송이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 JTBC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잖아요. 맞아요. JTBC. 그래서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촛불에서도 JTBC 차량을 다 비켜줬잖아요. 사이가 열리듯이 쫙 길이 터지면서 JTBC 지나간다 그러면 쫙 이렇게 사람들 비켜주고 그때 이제 당시에 서울에 있는 모처에 있는 식당들에서 JTBC 기자는 뭐 이렇게 환영한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많이 봤는데 MBC, KBS 그 보도 차량 있잖아요. 예, 아주 그냥 십창이 났습니다. 진짜 쌍욕을 듣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 막 락커로 막 낙서 다 하고 덕지덕지 우리 들고 다니는 손잡고 있잖아요. 다 붙여놓고 스티커 다 붙여놓고 그거 띄느라고 개고생들 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1년 만이네요. 1년 만에 그 최승호 MBC 사장 취임이라는 건 진짜 촛불 시민분들이 또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앙에서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16개 지역 방송은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래요. 네. 그래서 지금 대전 MBC 같은 경우에도 뭐 시청자와의 대화 시간 그런 걸 가져서 모니터 요원의 직원을 듣는 기회를 가졌고요.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진숙 사장이 퇴진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또 이제 지방방송이라든지 네. 그리고 MBC 본사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역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척결하는데도 최승호 사장이 아주 골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신호탄으로 배현진 씨가 9시 뉴스에서 네. 하차 제명이 되셨어요. 네. 화장실 물을 펑펑 쓰는 걸 좋아하시는. 화장실에서 샤워했나? 양치할 때 꼭 물을 틀어놓으시는. 네, 그래서 선배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에 돈이 낭비가 되는 거잖니? 그리고 국가적으로 낭비야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제 찍어내. 네, 선배가 제명이 돼버리는 네.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셨던 배현진 씨인데, 뭐 마땅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뀔 거라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MBC가 제작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파업을 동참을 하게 되면서 네. 그 MBC 뉴스에서 안경을 끼고 중년 여성 앵커가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파업을 하니까 원래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뒤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안경을 낀 중년 여자의 모습이다. 근데 뭐 맨날 젊은 그런 여성 앵커 이런 모습만 계속 비추다가 그런 모습 보니까 되게 신선한 거죠. 네, 저도 그게 한참 의문이었었던 게 있었는데 뭐 외국의 사례에 보면 이제 뭐 그 스튜어디스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앵커 우먼들 보면은 오히려 연륜 있고 경력 있으신 이제 중년 분들이 많이 활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필드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년에 넘어가면은 모가지 쳐내기 바빠요. 맞아요. 뒤로 밀려나고. 특히 그게 좀 또 여성들한테 더 많이 가혹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강조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말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네. 되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분들을 꼭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당한 걸음 없이 네. 사람들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터뷰 보니까 그 아나운서, 앵커 이런 쪽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성평등 문제도 그러니까 뭐 사장으로 이렇게 나오신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남성이던데 뭐 앞으로 성평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성차별이나 평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MBC 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미지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그런 정치 현안이라든가 그런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건 우리 같은 일반인, 친숙한 일반인들이 할 게 아니고 깔끔한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을 자꾸 주잖아요, 뉴스가. 근데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친숙하신 분들이 해줘야 사실은 더 맞는 거고, 원래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직접 이끌어 나가는 거가 정치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번에 최승호 사장이 이제 되자마자 이제 그런 앵커들도 바뀌었는데 내부에 있는 인사들도 대거 이제 물갈이가 됐어요. 사실 김장겸 이 사장이 됐을 때도 비슷한 식으로 전체가 다 물갈이가 됐었는데, 일반적인 회사나 그런 공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데를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인 거잖아요. 어떤 급진적인 개혁을 하게 되면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반대파가 빨리 생성이 되잖아요. 반대급부가 또 심하게 생길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기만 막 바라고. 네. 걸리기만 걸려봐라. 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방송국이라는 게 어떤 특징적인 게 이제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분위기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